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 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 양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습니다.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본격적인 피서 처리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2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의 협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이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Gaza? We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We'll be hitting them.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국영 방송 등을 통해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또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론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일본 강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만 현재 9천 명이 넘는데 YTN 취재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家の方が不便、暑かけん。この前39.9 だったんですよね。40度近くあって、外よりも家の中の方が窓全部開けてるけどやっぱ暑いですよ。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ここでシャワーするためになんか予約することが必要と言われたんですけど、結構混んで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はい。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오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0,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키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ここの家以外にももう何百件って倒れてるんで、やっぱ1、2年ぐらいかか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やっぱ立て直すのに。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 처리한 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구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 측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한 보안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안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안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안 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수당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이 쿠팡 임원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항공사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원금 녹취불동이 튀며 김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데 이어 탈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경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고 지난 2월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 같았던 경찰 수사는 금세 주춤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7차례 소환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반나절만 출석하며 쪼개기 조사를 받았는데 막판에는 경찰이 끌려다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안 좋아서 근데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늘어지는 수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던 지난 4월 서울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많다며 의혹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 보강 수사만 석 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일부 마무리를 언급한 게 벌써 수개월이 흐른 데다 전체적으로 1년 가까이 사건을 끌어온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처음 소환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며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는 지난 3월 윤 의원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제주 시내도로에서 승합차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도 계속된 도주에 시민까지 합세해 검거에 나섰는데요. 잡고 보니 4명 모두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하얀색 승합차 뒤를 쫓아갑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우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하는 승합차. 안전띠를 매지 않아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려 한 건데 속력을 높여 달아나면서 10분 동안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1.3km가량 이어진 추격 끝에 순찰차가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대도로와 주택가 일대에서 또다시 벌어진 한바탕 추격전. 주택 담벼락을 뛰어넘어 도망치고 붙잡힌 뒤에도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제 도로가로 이제 도망가셨던 분은 좀 저항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분이랑 시민분인지 한번 이제 같이 해서 합심해서 이제 도로에 잠깐 이제 차를 멈춰놓고 경찰과 근처를 지나던 행인 2명까지 합세해 현장에서 도주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불법 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대상 차량이 수차례에 걸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불법 유턴을 감행하면서 위험하게 도주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경찰관과 그리고 주변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거리를 약간 유지하면서 추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검거 당일에는 승합차를 타고 서귀포에서 40k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지어 차를 운전했던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불법 체류 중국인 3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쓴 자격시험 답안지를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시험 중에 반 전체에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 같이 합격하면 좋지 않느냐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시험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교사가 A 학생의 답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그 담당 선생님이 뒤에서 제가 노트북으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노트북 화면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가시는 거예요. 학생은 문제를 다 푼 뒤 고개를 들고 나서야 자신의 답안이 교실 앞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칠판에 이제 제가 쓴 답들로 선생님들이 1번은 뭐 2번은 뭐 하면서 다 써져 있었고 왜 떠먹여줘도 못 떠먹냐, 의미 있는 거냐. 시험 주관사가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간 감독을 하던 상황. 답안을 따라 쓴 학생도 당시 교사가 직접 말로 하는 대신 화면에 글을 띄워 부정행위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도중에 옆에 큰 스크린을 보니까 메모장으로 그거를 그 시끄러운 그 답변을 보고 베끼라고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걸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까지 시험을 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스크린에 띄워진 답을 받아 적은 학생은 A 학생과 모든 영역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관사는 시험 중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최대한 3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문제 제기에 답안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 같이 합격하길 원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 설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좀 편법을 쓴 건 맞아. 안 좋은 방법인 것도 알아. 근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합격되면 좋으니까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면 전혀 문제제기 없다라는 뜻이야. 그냥.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학교에 문의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독산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무더위 속 빌라를 비롯한 90여 호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류를 변압기로 되돌려 보내는 중성선이 과열로 끊어져 정전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신당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가 인도를 넘어 화단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이 뿜어내는 유독성 연기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산불 연기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키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빈틈없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의 산불 피해 면적은 22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140만 헥타르였던 2022년과 비교해 불과 3년 만에 57%나 급증했습니다. 화마가 남긴 상처는 타버린 숲과 파괴된 터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산불 연기에 포함된 미세 오염물질, 특히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The smaller and the tinier they are, the deeper they can go and penetrate inside the breathing tubes and into the lung.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면 인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전신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당장 천식과 기침 환자가 급증하고 하루 이틀 만에 심장마비 등 급성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발길이 쇄도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이 독성 연물은 발생지에만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 밖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까지 날아갑니다. Every fire season, you're getting massive burns, massive smoke plumes. I mean, if we look at Canada, for instance, we've had these massive fires in British Columbia, and we've seen these really big smoke plumes coming across New York.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불 연기 입자 탓에 매년 67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9%가 5세 미만의 영유아였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특정 암과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잦아지는 지금 단순 화재 진압을 넘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생활비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뉴욕 시장이 식료품을 30% 싸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6월에 발표한 월세 동결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정책 실험인데 뉴욕의 공산주의식 빵 배급소를 만드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료품 트럭 앞에 바나나를 들고선 뉴욕 시장. 식재료 30% 할인 판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For anyone wondering how much these beautiful plantains might cost, you can use this QR code. Ladies and gentlemen, the QR code does work. 내년부터 뉴욕시의 식료품점 5곳에서 우유와 빵, 고기 같은 20여 가지 식료품을 30% 싸게 공급해서 가구당 1년에 $1,000 이상 절약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No exceptions, no gimmicks. The savings will last for the entire month. That means no weekly fluctuations nor sticker shock at the checkout line.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을 시작으로 남단희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생활비 정치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징인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 정책 실험이라 공산주의 체제의 빵 배급주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The last thing we need is been servicing a community for 25 years and then all of a sudden get accused of price gouging. It's tough. We feel like it's a little slap in the face. 하지만 미국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31%나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 어포더빌리티의 문제가 11월 중간선거 핵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e prices? And they said, they used the word, first time I heard it, it was a word, made up by the Democrats, affordability. They said, affordability. I said, I've been here one day. Don't worry, I'll take care of it. And we're taking care of it, we're taking good care of it.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주로 쓰는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는 싫어하지만 유가 급등을 포함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외면하지 못합니다. 개인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남단위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도울 것인지 트럼프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현대사회에서의 영원한 논쟁거리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월드컵 대회 운영회사를 세워 일부 지분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피파를 이끌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피파가 추진하는 이 계획을 두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거듭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구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인판티노 회장이 그 조직을 이끌기에 부적절한 인물임을 보여준다고 직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사태로 인판티노 회장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한 주요 국가 정상은 버넘 총리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오전 알제리 북부 세티프에서 수도 알제로 가던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한 2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책임자에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여름을 대표하는 피서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창입니다. 시원한 탐진강 물줄기와 청정한 편백숲이 피서객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씻어주고 있는데요. 절정에 이른 물축제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탐진강. 시원한 물줄기는 불볕 더위를 저만치 날려보냅니다. 물놀이에 마냥 신이 난 것은 뭐니 해도 어린이들입니다.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기분이가 좋아가지고 더웠는데 여기 놀러 오니까 더운 게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다양한 수상 놀이기구도 인기 만점입니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거리 퍼레이드. 아까 너무 더웠는데 지금 막 너무 몸이 떨릴 정도로 춥고 최고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음은 가마솥 더위를 물리치고도 남습니다. 물축제는 대왕 장어잡기 등 말 그대로 참여형 축제로 각광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 뜨거운 열기, 가족들에게는 행복한 추억을 쌓는 장흥물축제로 거듭나겠습니다. 내년 20주년 장흥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해서 그 글로벌 축제를 또 내년에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꼭 장흥으로 와주세요. 물에서 신나게 놀고 숲에서 쉼을 만끽할 수 있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7말 8초. 이번 주말 휴일이 여름 최대 휴가철이기도 하죠. 극한 무더위 속에 피서 1번지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야트막한 물에 발 담그고 허리는 푹 숙여야 합니다. 자갈 틈 바닥에 숨어 있는 다슬기,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려 20회째를 맞는 오래된 여름 축제입니다. 강원 최북단 청정 1급수 철원 화강에서 열리는데 대형 수영장에선 온갖 물놀이가 다 됩니다. 옆 동네 화천의 여름 주인공은 붉은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밟고 던지고 뭉개며 노는 이색 축제. 군부대 밀집 지역이자 토마토 주산지인 사내면에서 열리는데 올해부터 축제 기간을 열흘로 늘렸습니다. 지역 농민이 공급하는 질 좋은 토마토를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발 700m 도시 평창은 원래 여름의 인기입니다. 이름조차 더위사냥 축제. 남녀노소 물총놀이에 흠뻑 빠집니다. 축제 장소는 지하에서 뿜어지는 냉천수로 유명한 땀띠 공원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물로 씻으면 땀띠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최근 사람들이 몰리는 영월에서는 동강 뗏목 축제가 여름을 대표합니다. 그 옛날 강원도 산골에서 한양까지 한강 따라 이어지던 뗏목 운송 여정을 재현합니다. 동강 주변 시원한 수상 레저 활동은 덤입니다. 앞서 개장한 강원 동해안 85개 해수욕장도 7말 8초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강릉 경포와 속초해변 등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밤낮 없이 백사장을 달굴 예정.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다양한 강원도 대표 여름축제가 잇따라 막이 올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정 전 후보에 대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A씨와 함께 선거운동 중 음료컵을 맞은 것처럼 테러 자작극을 벌였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지휘 체계에 있는 임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화 에어로 임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 대전 공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학예 휴가철 중 차가 가장 많을 텐데요. 지난주보다 교통량 자체도 각각 20만 대씩 더 증가하겠습니다. 현재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고속도로 정체는 상당히 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답게 동해안이 있는 강원권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부쩍 증가했는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주로 경기권 안쪽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특히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의 한 구간 정체가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은 강일부터 서주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번에 24km 구간이나 버겁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진입한 다음에도 춘천 분기점 통과 시 여유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 터널을 시작으로 부구까지 먼저 막혔다가 이후로 용인 지역 중심으로는 한 번에 10km 구간 불편하고요. 더 가서 이천 일대에서도 차 간격 좁아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아직까진 짧게씩 주춤하는 수준입니다. 순산터널 부근에서 3km 구간, 더 가서 비봉 일대에서도 2km 구간 정체 감안하고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충청권의 유일한 정체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에서 나타나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남사에서 밀립니다. 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을 설친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와 부산 등 동쪽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41.4도까지 올라서 기상 관측 이후 역대급 더위였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 일부를 중심으로 오늘도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부산이 오늘 39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40도로 웃돌겠고 광주가 38도, 동해도 37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